바깥 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CTS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학교 취재를 왔을 때 1시간 넘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빨리 있는 것 같다. 어떻게 1년 6개월 만에 다 까먹냐. 뭘 까먹느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사실을 너무 절감을 했거든요. 진짜 교육은 가정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절감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나올 수 있으니까 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2020년도에는 교회와 가정이 중요하다. 부모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막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기사만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기독교 언론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어떻게 1년 반 만에 다 까먹냐. 지금도 계속해서 가정의 신앙교육의 핵심이 부모이고 가정인데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왔냐.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CTS의 뉴스보도 다음세대 교육에 대해 뉴스보도 주제가 교회를 취재해서 내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잘하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뉴스 보도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가정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영아부 부모님들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일찍 코로나라는 안 좋은 경험을 하셨지만 신앙교육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신 분들이세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교회에서 다 해줄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내일부터는 야외에서 다 마스크 해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스크 사실 실내에 벗어도 지금 되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또 교회 의존도가 높아질 거예요. 2년 만에 우리는 다 까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여러분의 품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청소년기 때부터 아이들이 저항하면 부모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보면요 13년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이들의 신앙을 그래도 강제적으로라도 교회에 앉힐 수 있는 시간은 13년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4살이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건강한 신앙, 인격체로 기를 건가를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영아부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학교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와요. 학교 상담을 위해서. 최근에 제 책을 읽은 분이 다음 세대 교육 가정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은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러세요.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는 계속 하는데 실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이제서야 찾고 있다. 근데 왜 왔느냐가 더 중요해요. 뭐였냐면 내 아이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춘기를 겪는 지금에서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공부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겠다. 그런데요, 청소년만 돼도 늦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실제로 실천적으로 하셔야만 아이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의 그 가족 공동체, 예전에도 제가 제안했는데 몇몇 부모들이 가족 단위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배우고 실천하고 안 되는 부분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양육 공동체를 뭐 3가정이든지 4가정이든지 5가정이든지 여러분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노력하고 애쓰겠다 그러면 저도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좋은 부모가 되는 7가지 조건, 이게 크리스찬 정신과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배우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였는가를 질문해봐라. 이 얘기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쁘다 좋다 그걸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잘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판가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좋은 점은 받아들이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약했던 부분은 내가 훈련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훈련해야 된다. 대부분 양육은 부모님의 스타일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 부모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효한다라는 느낌과 생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나를 길렀던 양육 태도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양육 태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성장기에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 거기에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지, 그 다음에 성장기 친구관계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랐는지, 따돌림, 소외,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이야기학교에 2분의 진로특강 강사가 오셨는데 2분 다 어렸을 때 따돌림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살았는지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기에서 나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받았던 사건들, 관계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특히 좀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경험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드러내서 다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하셔야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들에게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 성장의 과정을 살펴봐라. 이게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른이 되어가며 좋은 부모가 될 준비를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딴 생각을 안 한 참 착한 학생으로 자랐을 거예요. 그게 모범생이었거든요. 방황도 허락이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뭐 무조건 딴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외의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 참 착하게 잘 산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과 행동을 내가 준비한 부분은 아마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얼만큼 준비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 세 번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결혼 이미 하셔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좋은 아빠인지 좋은 엄마인지를 헤아려서 선택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너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좋은 아빠일지 좋은 엄마일지도 따져봐야 된다. 근데 지금 안 따져보고 결혼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네요. 모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해드릴게요. 기혼자도 가능하시니까 기혼자들이 들으면 더 깊이 있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번씩 3번씩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혼이라도 다시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모 될 준비를 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부 사이의 자녀 교육을 의논하며 합의하여 양육하고 있는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제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과 교육을 합의하려면 대화를 하셔야 되고 대화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을 잘 하시는 기반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뢰와 존중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이 과정은 결혼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이 낳기 전부터 진행을 하셨어야 되고 그게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속 하셔야 돼. 근데 부부의 교육관과 양육관이 달라요. 그거를 조율하고 합의해 가셔야 아이가 한 방향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심각해질 수 있고 가장 부부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손해를 봅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유리한 편을 선택해서 그쪽을 자기 편화시킬 거기 때문에 부모님 사이의 교육관의 차이에 따른 자기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할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아이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독교적 승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에 따른 교육인지를 사실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약해요. 부부가 이 아이를 성공시키겠다, 뭐 아니면 잘 기르겠다라는 사회적 가치는 합의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아이를 교육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은 진지하게 논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6번째, 부부의 모습이 지금 부적절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졌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본인들을 성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이를 어떻게 행동을 가르치고 아이의 행동의 교정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사의 모습, 교사의 삶, 교사의 가치관, 그 다음에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삶, 부모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인격적인 모습, 부부간의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더 우선입니다. 이게 부모나 교사가 삶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교육은 컬처, 문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교재 내용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해서 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덕교육 생각해 보세요. 도덕 점수 100점 만점만 도덕적인 사람은 안 돼요. 저 음악교육 100점 맞았거든요. 다음 중 국거리 장단은 무엇인가. 근데 저는 국거리 장단을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실제 삶과 인격과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성찰이 되어야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삶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기독교 교육의 바른 길입니다. 자, 마지막. 아이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살게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앙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집과 교회에서의 삶의 차이를 보고 우리 부모는 거짓된 존재, 거짓된 말, 거짓된 삶을 하는 거라고 아이들은 바라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 이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괴롭혀요. 이원론이 뭐냐면 성경에 결혼은 이거다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아멘하고는 가정에 가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게 이게 이원론입니다. 가정의 삶을 우리하고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건데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은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은 부모를 떠나는 건데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듀얼리즘,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냥 가정의 영역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마지막 신앙을 건강하게 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애쓰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웨슬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크리스찬 가정과 양육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렸는데 이분이 크리스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다. 첫 번째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했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반드시 사회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적 삶을 살고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이 7가지 영역 참 어려운 과제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노력해 가시면 좋겠고 혼자는 안 된다. 그러니 이런 영아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몇몇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걸 적용해 갈 때 부딪히는 문제를 논의하고 풀어가면서 아이들을 같이 기르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크리스찬 가정과의 양육 다 들어오셔서 거기다 글도 쓰시고 질문도 던져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모가 먼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크리스찬 부모로서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영아부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가지 영역 거대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나누었지만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실천적인 부모의 노력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영아부의 이런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아이를 기르는 것 내가 무한 책임을 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자녀 양육의 짐을 같이 지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꺼내요. 함께 해결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아이들이 자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